예,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총리님하고 부총리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릴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좀 편하게 계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유산은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민주주의 훼손 또 헌정질서 교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책임, 무능력, 무비전 산무국정 운영으로 인해서 초래된 세원의 축소 또 국가재정의 악화가 아직도 그 폐해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 지표만 보더라도 윤석열 3년 임기 중 국세 수입이 15% 감소했고 3년간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사실상 국가재정을 파탄낸 3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구나 건국 이래 유례없는 R&D 투자 축소와 대비되는 각종 치적사 기용, 예산 낭비, 또 허례허식 의전이나 행사, 해외 순방에 국고를 쌈짓돈 쓰듯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국민들 또 우리 국가 재정이 잘 버틴 게 용하다고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6년 예산은 국가가 국가답게 또 국민이 국민답게 살 수 있도록 다시 국가 재정의 주춧돌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정예산이 첫째, 윤석열 정권 3년 퇴행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예산, 두 번째, AI, 반도체, 첨단 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 세 번째, 민생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예산이라는 그런 기조로 수립되고 운영돼야 한다. 그런 원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민주권정부 첫 번째 예산인 이번 예산안이 제대로 수립되고 또 운용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훼손시킨 세입 구조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가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5년간 약 8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곡간을 걷어낸 무책임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조세 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전환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 과표 구간별 1%포인트 인하 부분을 원상복구한 것, 또 증권거래세를 복원한 것은 이 감세 정책을 그 방향을 좀 중단하고 응능부담의 원칙, 즉 납세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데 총리님 그런 기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약 35조 6천억 원의 세수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세법 개정안 이후 처음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80조 원의 일부라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런 과세 기본 원칙, 또 응능 부담 원칙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인데요. 정부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세율을 45%에서 35%로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개편안인데요. 여기서 더 나가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님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 정도로 낮춰야 뭔가 배당이 좀 제대로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25%로 낮추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이 점에 대해서 좀 상황을 어떻게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최고 세율 35%로 처음에 제시가 됐었고, 그런데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시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나와서 현재까지는 최초의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조금 열어놓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것은 정리해가면 되지 않느냐. 연내에 아마 부총리께서 또 기회 되면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런 기조로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세입 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얼마 전에 주식 양도소득 때 대주주 기준 강화도 철회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5년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 효과가 사라진다 이런 비판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제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향후 4년간 총 9,13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국회 예정처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35%에서 25%더 낮추게 되면은 이게 이제 더 커질 텐데요. 이런 점들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초에 이 개편안의 취지 자체가 낮은 배당 성향 자체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배당을 좀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세지상 유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이라는 것이 이 배당 소득 세율 때문에 꼭 발생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특유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 지배의 괴리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근본 원인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 점에서 혹시 총리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뭐 세상 모든 그 일이 그렇듯이 더구나 경제 현상과 관련된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 딱 이리적으로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목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세제 개편에 있어서도 세원의 확충 내지는 회복이라는 측면과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한다라는 면에 갖고 있는 그 양자사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회복을 하면서도 큰 틀에서 이 배당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낫겠는가 하는 그런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미 설명됐습니다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 ESG 기준원 분석을 보면은 소유 지배 괴리도가 큰 회사에서 그런 회사일수록 주주 환원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라는 것이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만은 이런 어떤 구조적 원인 자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대증요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자칫하면 기존 고배당 기업만 과잉 지원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일반 주주를 위한 주주 환원 차원의 배당을 증대한다는 제도의 애초 목적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애초 목적도를 달성 못하고 또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하고도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 판단해 볼 일인데요. 네, 꼭 제가 한 좀 말씀만. 단순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총리님께 여쭤본다면은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확실한 세수 확보 이런 관점하고 이 배당소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분명한 이 실제로 주주 환원의 측면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시급할까요?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최초의 그 35% 안을 제시할 적에는 세수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전체 시장이라는 측면이 이 정도면은 큰 무리 없이 균형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열어놓고 논의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이 지금 국회 내에서 다양한 25%를 포함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논의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조금 이렇게 정리 내지 네. 수렴을 해봐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당소득은 그런데 다른 소득에 비해서 최상위 쏠림 현상이 상당히 큰 소득이다. 이런 또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저희 조국혁신당의 차교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2023년 귀속 배당소득 금액이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10년 산 2배 이상,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합니다. 뭐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소득은 원천적으로 고소득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큰 분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종합해 본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한편으로는 배당소득 증대 효과가 불분명하다. 또 당연히 감세 결과를 가져온다. 세 번째로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될까요?
지난번에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금투세와 관련한 논쟁을 할 적에도 네. 사실은 그런 비슷한 논거가 오가고 그러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네. 합리적인 토론이 되면 저희는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주식 시장의 상황들하고 연동해 본다면 그런 고민들이 일리가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세제 개편 과정에서 이 점을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분리과세를 꼭 해야 한다면 저희 당의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이고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아마 내용을 좀 다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안했던 게 차등 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라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즉 지배주주하고 일반 주주에게 다른 배당률, 일반 주주에게 좀 더 지배주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것을 해서 이 차등 배당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 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배당 소득 분리과세보다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배당 증대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주주 환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최근에 상법 개정 취지하고도 좀 맞닿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님 이 점도 좀 고려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저 의견 주셨는데 또 차등 배당이라는 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또 이게 또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 인식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하여튼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가장 네.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어쨌든 법안 제안을 드렸으니까 함께 좀 진지하게 검토를 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관련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님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상향한 것, 그래서 22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해서 확충하기로 한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미 각종 공제로 인해서 최상위 기업의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최저한 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상황이란 점에서 법인세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우려들도 제기가 됩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를 한 전체 기업을 보면은 실효세율이 16.7%고요. 상위 10대 기업은 한 20.3%인데요. 명목세율보다 한 3 내지 5%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저한 세율 적용 기업이 급증해서 지난해 이 적용 기업이 총 13만 6,853개로 전년 대비 60%가 넘게 증가했고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9.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명목 최고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비해서 우리나라가 뭐 낮지 않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만 실효세율까지를 고려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법인세로 인한 세수 확충 효과 자체가 과연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사실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법인세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예외가 생기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특히 네. 전략적 산업 또는 뭐 국가적인 어떤 신산업 이렇게 하면서 자꾸 감면되는 것도 생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충돌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쌓인 측면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지적이신 걸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실효세율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분 종부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정부가 다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 중과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가격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의 고가주택 한 채 이런 걸 살려는 수요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인데요. 서울의 집값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구인철 기재부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개인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0.5%에서 5%까지 과세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이상인데 이게 실제 거래가로 보면 한 17억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장기 보유 또 고령자 공제 합치면 거의 세계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실제로 2024년 실체를 보니까 자료 화면 보시면은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합부동산세가 89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있는 17억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89만 원 정도다.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종부세가 높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과대한 공제 때문에 고가 1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고 있다. 그게 바로 강남 3구나 한강벨트의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게 또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총리님 혹은 경제부총리님 답하셔도 좋은데 이런 과도한 공제를 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부동산 세제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가지는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워낙 뭐 민감한 주제라서 쉽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세금을 높여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한 세금 혜택이 공평과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문제, 또 세원 확보에도 굉장히 부정적 작용을 해서 특히 지방 재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과도한 공제 조치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부총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동산 정책 전체의 어떤 구조 속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